안녕하세요. 여자애기입니다. 제가 2020년도 마지막에 올렸던 올해의 책 소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매달 제가 읽었던 책들과 구매한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정기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읽고 좋은 리뷰를 남겨주셨던 책 중에서 제가 아직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이 꾸준히 팔리고 역주행까지 하는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연말에 좀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만들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답을 조금이나마 좀 찾아보고 싶어서 간절하고 약간은 가난한 마음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모두 3권인데요. 2권은 바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고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캐롤라인 랩 작가님의 명랑한 운둔자고요. 두 번째는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제가 많이 투영되어 있어서 혀를 내두르며 읽었던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순이라 코로나 블루를 그래도 그럭저럭 좀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연말 연초에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 굉장히 증폭되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연말 연초라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세상 마스크가 너무 쓰기 싫고 제가 반려견인 순시민이랑 지내면서 그다지 좀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았는데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양가 감정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왜 마스크를 안 쓰지? 막 약간 놀라기도 하고 과거 영상을 보다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가 또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명랑한 운전자는 제가 한참 그렇게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던 시기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굉장히 좀 위로가 되었던 면이 있었어요. 물론 작가님은 자신의 내향성으로 인해 혼자인 삶을 택한 분이시고 저희는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혼자 있는 삶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만 어떤 상황이든 사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거는 저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작가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혼자 지내야 하는 저희들의 상황이 그래도 만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소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캐롤라인 랩 작가님은 42세에 폐암으로 작고를 하셨고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더 유쾌하고 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책들을 남기셨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남을 정도로 아주 좋은 책이었고요. 그간 출간한 책들은 알코올 중독, 다이어트 강박증과 섭식장애, 개를 향한 지나친 애착을 다룬 책들을 펴냈는데 이 책은 30세부터 42세까지 썼던 각종 칼럼들을 모은 책이라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양면들을 한데 볼 수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제목이 된 명랑한 운둔자라는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싱글인 삶을 좀 불완전한 삶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질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랩은 이 글에서 행복하게 혼자 그리고 운둔하는데 명랑함 다소 모순적이지만 저희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또한 감성적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조용한 삶과 공허한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좀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문득 내가 성인이 된 뒤 대부분의 기간을 혼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놀란다. 그 기간 동안 대체로 나는 혼자라는 상태를 일시적인 상태로 여겼던 것 같다.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선택한 고독의 수준이 어떤 면에서든 내게 좋았기 때문에. 나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왔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가 물어야 할 왜는 왜 혼자 지내는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바뀐다. 왜 혼자 지내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활의 속도와 리듬에서 사치스러운 안도감 같은 걸 느꼈다. 나는 하루 종일 아침만 먹는데 남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내게는 만족스럽다.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이유밖에 없더라도. 나는 내 난장판을 다스리는 자이고 내 텔레비전 리모컨의 왕이고 중요한 일이건 엉뚱한 일이건 내 생활의 모든 세부사항을 손수 쓰는 작가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넵 작가님의 사고와 문장에 너무 셈이 날 정도로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어떻게 저렇게 면밀히 관찰하고 사고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글로 지적이고 또한 일상성이 묻어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작가의 재능을 너무 부러워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탁월한 번역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의 번역자인 김명남 선생님을 제가 좀 포트폴리오를 찾아봤는데 그분이 쓰셨던 책들이 제가 여러 권을 읽었고 그리고 이름만 봐도 알만한 책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서문에 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시작하는 첫 머리로서 굉장히 호감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역자님이 에세이를 쓰신다면 정말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꼭 에세이를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책이에요. 표지 굉장히 예쁘죠? 이 책은 출간 당시부터 눈에 확 띄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린이라는 키워드가 밀착되지 않아서 눈팅만 하고 좀 지나쳤었는데 인터넷상에서 이제 리뷰가 올라오는 속도, 분량, 진실성으로 봤을 때 이 책은 보통 좋은 책이 아닌가 보다 하는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지난 1월에 구매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다 굉장히 좀 사랑하고 애정하는 책이라 제 방송을 들으면서도 좀 내적 호응을 하면서 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지인들 중에 어린이 책 편집자가 모여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이 책을 안 읽었다면 지금 당장 사서 봐야 된다. 어린이 책 편집자라면 2번 봐야 된다. 막 푸시를 했을 정도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설파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 책 편집자라고 국한한다기보다 저희 모두가 어린이들과 접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어린이라는 세계를 이해하고 보다 넓고 어른다운 시각으로 좀 어린이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소영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보시면 어린이 책 편집자로 10여 년 일을 했다고 하시고요. 지금은 독서교실을 운영하며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전에 출간된 도서는 어린이 독서법에 관련된 책이라 에세이 형태를 띠는 책은 이 책이 좀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보시면 표지 그림을 예쁘게 그리신 임진아 작가님이 내지에도 이렇게 사파를 좀 실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귀여운 예화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이라는 친구는 운동화 끈을 처음 묶어보게 되었나 봐요. 이제 수업을 끝나고 갈 때 그거를 좀 갈팡질팡하자 선생님이 좀 묶어줄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현성이가 하는 말이 예술입니다.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붐비는 길을 걸을 때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머뭇거릴 때 어린이에게 빨리 하라고 눈치를 주는 어른들을 종종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간단한 일이라 어린이가 시간을 지체하면 일부러 꿈을 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기다려주는 어른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자람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람이라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책을 한번 선물을 해요. 근데 그 책을 이미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자람이는 그것을 전하면서 이 책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하지만 다 똑같은 책이어도 이 책엔 제 마음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들의 표현이. 귀여운 일화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고 대우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읽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를 작가님의 이 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좋았던 대목을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린이가 보는 방식으로 보고 싶다면 내가 작아지는 것보다 주변의 모든 것이 커진다고 상상하는 쪽이 낫다. 길을 걷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누군가의 허벅지나 허리가 있다. 버스 타이어 지름이 내 키만 하다. 손을 씻으려면 세면대에 겨드랑이까지 걸쳐야 한다. 마트 계산대에서 내 물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어린이와 어른의 척도가 이렇게 다른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는 몸짓이 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볼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동안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어린이 되고서 크니깐 좋구나, 속이 다 후련하다 했을 법도 한데 일단은 내가 천천히 자랐기 때문이다. 날마다 조금씩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자라면서 어른들 중심의 세상에 적응해 왔을 것이다. 덕분에 멀미를 하지 않았지만 대신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편했는지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그동안 나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격차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그런 영역이 얼마나 많을까. 어린이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여러 소수자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둔감했는지 깨닫게 된다. 네. 이 책 다 읽고 나서 아니면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김소영 작가님한테 메일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메일이 뭐냐면 내가 작가님의 책을 읽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팬심이 너무 우러나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꼭 뵐 기회가 있다면 작가님께 너무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 나온 신간이고요. 김초엽 작가님과 김원영 작가님이 공동 집필한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이 책 처음 출간되었다라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김초엽 작가님의 첫 에세이라는 점에서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초엽 작가님은 16살에 신경성 난청 판정을 받고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고요. 변호사인 김원영 작가님은 골격계 관련 질환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김원영 작가님이 김초육 작가님께 장애와 과학기술에 관련된 책을 함께 쓰자고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들어가는 말을 보면 책이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보그는 기계와 결합한 유기체를 일컫는 용어이지만 현대의 첨단 기술 문명이 낳는 새로운 존재의 상징처럼 쓰인다. 김초엽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김원영은 휠체어를 타며 생활하듯 우리는 기계와 결합한 유기체라는 점에서만 보아도 사이보그적인 존재일 것이다. 그렇지만 보청기와 휠체어가 우리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마치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우리를 멋진 미래의 존재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사이보그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자기 정체성을 반추해보면서 장애에 관한 주된 과학기술 담론이 얼마간 어떤 존재들을 더 소외시키거나 그저 소비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우리는 과학기술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는 아니지만 국내외 연구자들의 문헌을 참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경험과 배경에 기대어 과학기술 영역의 장애와 질병, 취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네, 책은
보시면 김초엽 작가님과 김원영 작가님이 번갈아서 챕터를 쓰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두 분의 개인적인 그 소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장애와 기술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책을 읽다가 제가 멈추게 되었는데,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었을 때와 비슷한 감정으로 그동안 미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산 그 무지에 대한 반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편집을 다 하고 자막을 마지막에 넣어요. 근데 자막을 넣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천선남 작가님이 쓴 청개의 파랑을 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은혜는 휠체어 대신 그 신체를 재구성할 정도의 그 보안성이 높은 수준의 의족을 집안의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김초엽 작가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나도 처음 보청기를 샀을 때 비싼 가격에 크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다. 고등학생 때 구입했던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는 하나에 300만 원, 양쪽 귀에는 그 2배였다. 보청기 판매점에 따라 재량껏 할인을 해서 저렴하게는 절반 값에도 살 수 있지만 원래의 정가 자체가 너무 높았다. 대학에 들어가 새로 샀던 보청기 역시 그 정도의 가격이었다. 작년에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보청기가 나왔다고 해서 찾아보니 그 모델도 가장 저렴한 것이 200만 원대였고 고가형은 500만 원 정도였다. 양쪽에 20만 원대면 구입할 수 있는 에어팟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다. 한국에서 5년마다 지원되는 보청기의 공적 지원금은 2015년까지 34만 원이었다가 2015년 말부터 131만 원으로 확대되었지만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이 양쪽 청력 손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쪽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9월 개정된 보조금 조항에 따르면 판매 회사별로 일부 모델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 모델 대부분은 기능이 제한적인 보급형이다. 기술은 분명 발전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두 작가님이 각자의 몸을 둘러싼 테크놀로지와 세계를 관찰하면서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이보그가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테크놀로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테크놀로지와 사이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상상하고 제안한 책입니다. 뒷부분에 두 분의 대담이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에 김원영 작가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책 소개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내가 온전한 내 몸으로 춤을 춘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인공보철로 다리를 보완해 춤을 추는 무용수 쪽일까요? 아니면 바닥에서 두 팔로만 춤을 추는 데이비드 툴 쪽일까요? 둘 다 온전한 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내 몸의 가장 자유롭고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김원영 작가님은 변호사이신데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으시더라고요. 인권에 대한 건 물론이고 과학적인 부분 또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생각을 적으신 게 이 작가님의 세계가 굉장히 폭넓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책 소개 영상 어땠나요? 사실은 말하면서 찍는 영상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 앞으로 자주 책을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획하시는 일들 잘 차차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처럼 책을 좀 많이 읽어봐야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같이 책 읽으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